국민연금 보험료율 9%. 이 숫자가 1988년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30년 넘게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는데 연금의 설계도만은 그 시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 IMF가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를 선진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고령화가 가장 심하다는 일본의 3.5배에 달하는 증가폭이거든요. 지금은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 자체가 GDP의 3에서 4% 수준으로 작아 보이지만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건 그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증가 속도 그 자체인 셈이에요. 그러면 왜 한국의 연금이 이렇게 빠르게 폭발하는 구조를 갖게 됐는지 그 뿌리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1988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그 시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1.55명이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겨우 4%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제 위에서 제도가 설계된 거죠. 그래서 보험료율은 9%로 낮게 잡았고 소득 대체율은 한때 70%까지 약속했습니다. 당시의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었어요. 경제 성장률 5% 이상, 임금 상승률 연 7.5%, 금리 연 7%를 전제로 기금이 쌓이는 시나리오를 그렸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그 가정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졌다는 데 있어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이 약 1.5명이니까 그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죠.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2024년에도 0.75명 수준에 머물렀고 이 추세가 반전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같은 과정을 일본은 12년, 독일은 36년에 걸쳐 겪었거든요. 한국은 그 충격을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흡수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두 가지, 초저출산과 압축 고령화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연금 재정에는 일종의 가위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보험료를 낼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연금 수입이 쪼그라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금 지출이 치솟는 거예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두 날의 가위가 동시에 재정을 잘라내는 구조인 셈이에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미 670만 명을 넘었고 2030년대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첫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게 2008년이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5년 만에 수급자가 이 정도로 불어난 거죠. 앞으로는 그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와 맞물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30년 넘게 거의 동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OECD 평균 공적 연금 보험료율이 약 18에서 20%인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인 9%에 머물러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보험료 인상을 시도할 때마다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부도 임기 중에 보험료를 올리는 결정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수십 년간 공식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간극이 쌓이고 쌓여서 적립금 소진 시점을 계속 앞당겨 왔어요. 2023년에 발표된 정부의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 구조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전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40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의 노후가 직접 걸려있는 문제라는 뜻이죠. 사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기금이 언젠가 소진되는 것 자체를 전제로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이 없으니 기금이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부가식, 그러니까 현재 일하는 세대가 현재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환이 원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2100년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와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 기초연금이라는 또 다른 재정 부담이 겹칩니다.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월 최대 33만 원을 지급하는 별도의 제도인데, 이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액 국가 세금으로 충당되거든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기초연금 지출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국민연금 적자와는 별개로 일반 재정에 이중으로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이 흔들리는 동시에 세금으로 메워야 할 기초연금 지출까지 폭증하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는 구조인 셈이죠. 그러면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미 고령화를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985년, 1994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연금 개혁을 단행했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8.3%까지 올렸습니다. 한국의 9%와 비교하면 정확히 2배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장치를 도입해 물가와 임금 변동에 맞춰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만들었어요. 인구가 줄면 급여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일종의 완충 장치를 제도 안에 내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을 준비했는데도 일본의 연금 지출은 GDP의 10%를 넘어섰고 재정 압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은 이 준비 기간조차 갖지 못한 채 유사한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예요.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노후 보장 체계의 두께에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위에 후생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이라는 다층 구조를 쌓아 놓았거든요.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층이 받쳐주는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단일 의존도가 높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실질 적립 수준이 낮아서 국가연금 하나가 노후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고스란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는 한국과 비슷하게 보험료율은 낮으면서 소득 대체율은 높은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GDP 대비 14%를 넘어서자 재정이 무너졌고 결국 IMF와 EU, 21호 구성된 트로이카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연금을 강제로 삭감당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계속 미뤄진 결과가 위기의 압축적 폭발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아직 기금 소진 전이라는 것, 즉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반대로 성공적인 전환 사례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8년에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명목확정기여형, 흔히 NDC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했어요. 납부한 만큼 받는 구조로 재설계한 거죠. 이 제도 안에는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인구가 줄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 급여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정치적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제도 스스로가 균형을 잡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 스웨덴 모델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IMF가 2024년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특별히 경고한 건 연금 지출 증가가 국제 신용도와 재정 건전성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OECD 국가 평균 공적 연금 지출이 GDP의 약 8에서 9%인데 한국은 지금 3에서 4%로 낮지만 수급자 폭증으로 2050년대에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작아 보이지만 그 증가 속도 자체가 전례 없이 가파르다는 게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본질인 거죠. 중국도 2035년 전후 국가연금 기금 소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중위 연령이 낮고 도시화 여지가 남아 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도시화율이 80%를 넘어서 인구 구조를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위기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한국 연금 위기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설계될 때 전제로 삼았던 인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제도는 30년 넘게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온 구조적 불일치가 문제의 뿌리인 거죠. 보험료율 9%라는 숫자 하나만 봐도 그 안에 수십 년간의 정치적 회피와 제도적 관성이 응축되어 있는 셈이에요. 일본은 수십 년을 준비했어도 흔들리고 있고 그리스는 개혁을 미루다가 강제로 삭감당했으며 스웨덴은 구조 자체를 바꿔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이 세 나라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인구 구조가 말해주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 개혁 뉴스가 나왔을 때 보험료율이 몇 % 오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제도 안에 인구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합의에만 기대는 일회성 조정이냐. 그 차이가 30년 뒤 이 나라의 재정을,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의 노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